예, 그 주관님 지금 그 오늘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가 뒤집혀서 이렇게 깔아앉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의 이 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안에서 막 울고, 막 웃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다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발을 동동 구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관님께서는 특히 일본에서, 가까운 일본에서 또 이 반공의 일선에서 또 이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바라보실 때 위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이 침몰한다, 한국 사회가 복원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미 그때 심각하게 뭐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세상 돌아가는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한국이 지금 기울어지는, 한국이 복원력이 있느냐, 어떻게 지금 세월호처럼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되느냐 하는 뭐 치열한 밤을 새운 논란과 분노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원력을 상실하고 넘어져 버린 게 저희 지금 좀비 국가, 촛불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시에 우리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기우는 한국을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던 것을 그냥 복원력을 못하고 그냥 일단은 쓰러져서, 지금은 밖에서 보면 냉정해 보면 한국은 우리가 바라던 평양의 레짐 체인지 전에 한국이 먼저 레짐 체인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2년 이상의 이 탄핵 정변을 겪으면서 이제 보면, 저는 일본 분들한테 그 설명을 하는데, 우선 문재인 이 정권이라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근대 국가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의 대표를 뽑고 정당 정치가 제대로 기능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원시적인 공산주의 형태, 그렇죠. 촛불공화국이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패거리,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대학교 1학년도 다 아는, 고등학생도 아는 대의제 민주정치가 이미 한국은 그렇죠. 쓰러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과정을 밖에서 보면, 좀 시간을 두고 보면 명명백백한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 일상 생활 속에서 그걸 겪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면 700일, 800일에 걸쳐서 이 변화가 난 것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시고 아직도 착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저는 밖에서 보면 첫 번째 한국의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병의 진단이 초기에는 진단해도 모르는데 초기 진단만 믿고 자기는 병에 안 걸렸다고 지금 2년, 3년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보여서, 우선 한국이 복원력을 상실하고 일단은 넘어진 것을,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더 넘어지기 전에 덜 고생을 하고 바로 세울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몇십 배, 몇백 배의 노력으로 지금 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심각성을 한국의 많은 분들이 모른다.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북한하고 다른 것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제 북한은 그야말로 패거리 정치거든요. 예. 왕족이 있잖아요. 예. 자기네 다 패밀리들을 다 두루두루 세우고, 거기에 또 패밀리에 충성하는 그 패밀리를 또 세우고,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만 세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최연 일가, 오백령 일가, 뭐 오진우 일가, 이 패거리들도 다 세습을 한단 말이죠. 완전히 패거리 정치의 뭐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역자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행정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또 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다가도 움츠려서 예. 멈추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문재인에 와서는요. 이런 기본적인 룰이 완전히 깨져서 뭐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간다. 예. 우리는 한다. 예. 이런 게 지금 철저하게 되고 있어서 이게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거야말로 독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관님께서는 이게 일본과 이렇게 비교할 때 이게 진짜 한국이 저는 완전 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신문 기자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 신문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거 또는 이제 20세기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사를 쓰려고 마음을 먹는데 남북이 아주 기이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서는 그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수령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신이 예. 있고 당 규약이 있고 헌법이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예. 대한민국도 육공화국이 헌법 위에 민족주의, 우리 민족주의가 헌법 위에 있어요. 네. 그 점에서 남북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헌법이 최고 규범이어야 되는데 예. 헌법이 금지하는 6.15 공동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서 등등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북한의 헌법 위에 당규약이 있는 것과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우리 민족끼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정일과 김정은과 합의한 것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더군다나 청와대와 조선노동당이 이미 작년부터 당대당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뭡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이것을 냉정해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서울에서는 너무 가까워서 아무도 이걸 못 느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국가로서 대의제 민주 정치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촛불이 헌법이다. 촛불의 명령을 따라라 하는 이런 야만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하자면 저는 이번에 뭐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뭐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 저희가 2주 전에 삼성전자가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걸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말을 바꾸면 2주 후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인데요. 근데 문명의 흐름을 보면 미중 전쟁이 큰 주 흐름이고 나머지는 다 종속 변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 기사를 만들고 취재를 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제일 문제는 법치국가로서 벌써 32년 전인가요? 개정한 헌법 그것을 그 사람들은 민주화라고 믿었는데 민주화라고 믿으면서 만든 헌법 위에다가 또 민족주의를 올려놨다. 그리고 그것을 냉정하게 비판 극복하지 못하는 한 지금 세월호처럼 가라앉은 대한민국은 건져내지 못한다. 그게 제 소감입니다.